이번 테마는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입니다. 즉, 저당권 붙은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기본적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건물 소유자 C입니다. 앞에 전세권, 뒤에 전세권, 중간에 1번 저당권. 그러면 1번 저당권 앞에 있는 전세권, 뒤에 있는 전세권. 이때 1번 저당권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경락인은 이 1번 저당권에 딱 서가지고 선순위 전세권자는 당연히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즉, 전 소유자가 맺었던 나머지 계약 기간까지 사용 수익하고 끝나고 나서 경락인한테 전세금 받아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전세권자는 후가 되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경락인 입장에서는 앞에 건 악수 안고 가야 됩니다. 안고 끌어안고 인수주의라고요. 왼손은 빗자루 소재주의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말소 기준 권리에 서서 오른손은 악수 인수하고요. 왼손은 빗자루 다 소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 성립한 용익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네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경락인이 안고 간다는 이야기. 따라서 저당권 이전 성립한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지 않는 한 경락인이 인수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거꾸로 후에 들어간 성립한 용익권은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저당권 후 들어간 전세권자는 뭐다? 경락인한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저당권자 뭐 하면 됩니까? 우선 변제 받고요. 첫 번째 받고요. 이 사람 두 번째 우선 변제 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관계를 한번 볼까요?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아까는 저당권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번 저당권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전세권, 1번 저당권, 전세권 뒤에 2번 저당권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자는 A한테도 전세금 줘야 되고요. 채무 변제해야 되고요. 전세금 줘야 되고요. 채무 변제해야 됩니다. 이때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고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이야기야. 이때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권리 분석.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 혹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딘가. 그래서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락인이 위치해가지고 이제부터 앞에 건 뭐하고 선은 뭐하고요. 전세권자는 대항할 수가 있고요. 후순위 전세권은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여기가 아니고 기준이 어디다? 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 연습하시면 돼요. 1번저, 2번저 낀 전세권. 1번저, 2번저 낀 전세권은 경매가 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1번저, 2번저 낀 전세권, 용익권자들은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소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당권자 우선 변제 받고, 다음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 받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이 2번 저당권자가 세 번째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죠. 이걸 경락인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있는 전세권은 인수,
그다음에 우선 변제받고 소재, 우선 변제받고 소재, 배당받고 소재. 이런 형식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2번 저당권이 아니고요. 1번 저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선수 연쇄권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요구하면 우선 변제받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실무적인 얘기고 지금은 기본이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경락인 D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경락인한테 전세금 받아 나가면 될 것이고, 후순위 전세권은 낀 1번저 2번저 낀 후순위 전세권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소재가 됩니다. 결국 우선 변제받고 끝난다는 뜻. 다음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취득자 보호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러면 이런 거죠.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저당권 설정 후죠. 후. 여기 들어간 소지전. 근데 하나 더 이렇게 2번 저당권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까 낀이라고 했습니다. 낀. 이런 낀, 1번저, 2번저 낀 소지전. 이런 자들을 제3취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3취득 범위는 일단 저당권 설정 후 들어온 소지전. 그리고 경매 신청 후. 이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경매 신청이 됐는데 그 뒤에 들어온 소지전.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런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하고 제3자 물건으로 보증, 제3자 설정자가 제3자인 물상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후순위 1번저, 2번저 낀 소지전 제3취득자, 후순위권자는 제3취득자 아닙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 보호하는 거죠. 어차피 경매되면요. 다 소재가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뒀는데 제3취득자 경매인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대위 변제에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 즉, 이 전세권이 원래는 소재인데 이 채권액을 변제해서 소멸시키게 되면 이거보다 앞에 있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위 변제해서 경매되기 전 대위 변제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혹시 그냥 경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소지전으로서 점유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유입비를 필요비를 부동산 경매 대가 비용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비용 상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압축해 드릴게요. 여기 경비대. 그래서 1번저, 2번저 소지전 경비대. 제3취득자 1번저, 2번저 낀 소지전 경비대 해서 자꾸 제목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일단 저당권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자, 세 가지가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없고요. 방해 제거와 예방만 인정되는데 반환이 안 되는 것은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점유하지 않는다. 담보물권에 저당권 점유하지 않는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 내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다음,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저당권 침해가 되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 안 되겠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저당권 실행 이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합니다. 다음,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을 보충을 요구하는 거죠.
자, 키워드는 설정자, 담보 제공자,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없다면 보충 청구는 안 되고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저작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됐을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이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상당한 다른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그러면 담보물을 보충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즉시 변제 청구는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기한 이익 상실로 즉시 변제 청구 들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하거나 멸실하게 되면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됩니다. 그럼 채무자는 기한 이익이 남아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채권자,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가 없으면 바로 저당권 실행, 경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저당권 처분과 소멸.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종 관계로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다.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 주종 관계 있다. 그러면 부종성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조문을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그냥 읽지 마시고 여기다 주종 관계를 붙여보세요. 여기 종된 저당권은 주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 딱 떨어집니다. 두 번째 겁니다. 부종성 나왔네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주죠. 주된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거나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주가 소멸하면 종된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자동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토지 저당권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 농작물, 무단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 틀렸고. 답,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미치지 않는 약정. 그러면 그건 자기들끼리 약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 효력이 있단 말은 논리가 안 맞겠죠? 등기해야 효력이 있을 것이고. 3번 보세요.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가 됐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죠.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니까 원본도 갚아야 되고요. 지연배상금 2년분 몽땅 변제해야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논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또 지연이자가 1년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연이자 1년분 주장은 채무자, 설정자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거 나대지. 뭐가 생각납니까? 일괄경매죠. 그러면 나대지 저당권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 그러면 일괄경매할 수가 있어. 4번 틀렸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네요. 4번은 경매 당시 동일 소유, 5번은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 여섯 번째, 건물 저당권자, 저당권 침해가 있습니다. 반환.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이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수 저당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특수 저당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근저당, 공동저당이 됩니다. 근저당부터 살펴보게 되면 A점 때 담보할 채무 최고액 정해놓고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담보할 채무 최고액이 먼 훗날 채무액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죠. 이때 최고액은 도대체 뭘까요? 이 최고액은 채권자가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정될 때까지 이 담보할 채무는 증감 변동합니다. 그러면 최고액 뜻은 방금 전에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닙니다. 최고액 안에 이자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최고액 안에 지연이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가 1년분이지만 근저당은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하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 최고액 정해놓고 지연이자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채권 최고액 안에 있으면 몽땅 뽑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액 안에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일반 저당권은 실행비용이 포함되지만 근저당에서는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다음 담보할 채무액. 담보할 채무액은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이전 일시적으로 채권이 주가 소멸하더라도 종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저당은 확정되기 전까지 주가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종된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부종성 완화라고도 합니다. 요 2번 때문에 부종성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확정돼서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부터 부종성이 적용되죠. 다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 전환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 언제 저당권 바뀔까? 경매 신청 시 일반 저당권 채무가 확정되면서 일반 저당권으로 바뀔 것이고, 다음 B번은 잘 기억해 두세요. 후순위 아랫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락대금 완납 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두 번째 거 잘 기억하세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는 경매 신청 시간이고 경락대금 완납 시 그때 채무가 확정되면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담보할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때 설정자가 채무자라면 자신의 빚이네요. 그러면 최고액 플러스 알파 전액 변제해야 말소 가능할 것이고, 설정자가 물상보증인, 제3자가 담보 대신 제공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 뭐가 기억납니까? 1번저, 2번저 낀 소지전. 소지전. 자,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가능하죠. 대입변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저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통은 단독저당입니다. 부동산 하나, 저당권 하나. 이게 단독저당이죠. 공동저당은 무슨 뜻이냐면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을 대출해 줍니다. 근데 부동산 하나 가지고는 담보 가치가 안 되니까 부동산 여러 개를 담보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수개의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2개가 들어오면 저당권 개수도 2개고 부동산이 4개가 들어오면 저당권 개수가 4개죠. 그래서 공동저당은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존재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동일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복수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들어오면 각각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동저당 실행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담보 목적물이 전부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 보통이죠. 보통은 채무자 X토지, 채무자 Y 건물 이렇게 채무자 부동산 들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X토지, 채무자 Y건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은 공동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죠. 5천만 원 채권 때문에 X토지에도 저당권 붙고 그 다음에 Y건물에 저당권이 붙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밑에 있는 A는 후순위 권리자라는 얘기죠. 채무자 X토지의 후, 이쪽은 Y건물의 후손이 저당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 배당했습니다. 즉 X토지와 Y건물을 전부 다 경매에 붙였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X토지는 경락대금이 6천만 원 나왔고 이쪽은 4천만 원 나왔을 때 자, 받을 금액은 5천만 원이죠. 그 5천만 원을 자, 비율에 따라서 안 분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X토지 경락대금은 6천만 원, Y건물은 매각대금이 4천만 원. 그러면 X토지에서는 자신의 5천만 원을 얼마큼 뽑아가야 될까? 그러면 X토지 플러스 Y건물 분의 X토지 6 더하기 4분의 6 네, 10분의 6이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10이고 6이니까 5일은 1이니까 결국은 3천만 원 뽑아갈 수 있겠네요. 똑같이 Y건물도 자, 채권 5천을 안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천 더하기 4천분의 Y토지 경락대금. 그래서 결국은 2천만 원. 결국 3천과 2천 더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는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에서 갑은 6천만 원 중 3천만 원 배당받고 그러면 6천만 원 중 잔액은 3천만 원이죠. 남은 3천만 원은 여기 후 생산권자가 받아가면 되겠죠. 또 Y건물에 대해서는 갑이 안분배 금액 4천만 원 중 2천만 원 뽑아가면 2천만 원 남았으니까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B가 나머지 거 받아가면 됩니다. 이게 동시 배당입니다. 그런데 동시 배당하지 않고요. 혹시 한쪽만 경매 칠 수도 있죠. 방금 전 앞에 건 동시 배당이고요. 이번에는 이시 배당입니다. 어느 한쪽만 먼저 경매 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금 전에 이 X토지에 경락대금이 6천만 원, 갑이 3천만 원 받아가게 되면 밑에 후 생산권자 이 사람은 잔액 3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었고요.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빼면 나머지 2천만 원은 누가 가져가요? B가 받아가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잘 보시면 공동저당권자는 두 개를 경매 치는 것보다는 하나만 경매 쳐서 몽땅 뽑아갈 수 있으면 그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공동저당권자 갑이 X토지만 경매 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시배당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매각대금이 지금 6천만 원이 나왔다면 6천만 원 그냥 바로 모으면 돼요.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모두 배당 받으면 편하죠. 굳이 두 개의 경매에서 안 분배해서 받아갈 것이 아니라 한쪽만 경매 쳐가지고 5천만 원 몽땅 배당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6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빼가게 되면 잔액 1천만 원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A가 받을 금액은 1천만 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안 분배했더라면 아까 여기서 3천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20에 하니까 이 후순위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후순위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후순위 저당권자 A는 X토지 2순위 상권자 A죠. 나중에 Y건물이 경매가 되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받을 안분배 금액 2천만 원 한도에서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지 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담보 목적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였을 때
동시 배당하면 각 부담 경매 대가 비례해서 자, 안분배 채권액을 분담하면 됩니다. 근데 이시 배당했을 때 이시 배당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 안분배 금액을 가서 대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판례를 하나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담보 목적물이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이때는 채무자 소유일 때 이 이야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경락대금이 1억 2천이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채무자 소유고요. 여기는 물상보증인 병수의 건물입니다. 자, 동시에 배당을 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함께 경매 동시 배당했을 때 이쪽이 1억 2천 8천만일 때 안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분배하지 않고요. 이 물상보증인이 자,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내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배당했을 때 이렇게 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분배하지 않고요. 일단 채무자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몽땅 뽑아갑니다. 지금 1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엑스터지는 1억 2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먼저 배당받고 부족한 것만 Y건물 들어가서 나머지 3천만 원 배당받으면 돼. 비율에 따라 안분배 안 됩니다. 물상보증인이 거부합니다. 일단 채무자 부동산에 몽땅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모자는 잔액 있으면 나한테 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만 먼저 이시 배당했다. 이때 채무자 엑스토지가 경매됩니다. 보세요. 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채무자 토지의 후순위상권자는 이 물상보증인 토지에 입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장했다 칼 맞아 죽습니다. 칼 들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물상보증인 토지가 만약에 경매가 되면 물상보증인의 후는 채무자 부동산에 뭐 할 수 있다? 입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채무자 후는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칼 맞습니다. 물상보증인의 후는 채무자 부동산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담보 목적 부동산이 다른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는 위의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시배당할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몽땅 받고 잔액이 있을 때 비로소 물상보증인 그리고 채무자 부동산의 후는 물상보증인 부동산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칼 맞습니다. 근데 이시배당했을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는 대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이 가끔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 응용 문제 볼까요? 근저당. 1번은 채권 최고액. 이거는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 채권자가 어디까지 받아서 한도액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 두 번째, 피담보 채권 이자는 당연히 채권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 세 번째, 1년분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 안에 있다면 당연히 담보된다. 옳은 지문. 다만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입니다. 일반 저당권에서는 실행 비용이 포함된다. 근저당에서는 실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다섯 번째는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빚이 아니죠.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변제만으로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고요. 6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경매 개시이 결정이 된 경우 자, 이때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했을 때 일반 저당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까지가 물권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권법 파트는 주로 판례 태도가 많기 때문에 자꾸 암기된다고 얘기하지만 암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마도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은 계약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